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부터 6박 7일간 여름 휴가를 떠났어요. 잘 쉬어야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휴가와 대통령의 휴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굵직한 현안 결정이 휴가 뒤에 나왔던 걸 생각하면 대통령의 휴가는 쉬는 것에 더해서 참 중요한 정책 구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게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 실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충북 청남대를 무척 좋아했다는데 조깅을 좋아해서 여름 휴가 내내 청남대 조깅 코스를 직접 만들어서 매일 달렸다고 하죠. 휴가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발표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독서를 주로 했다고 해요.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국정을 가다듬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각과 내년 총선 구상, 국정개혁 과제 등 윤 대통령의 휴가에도 많은 것들이 구상돼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도 궁금해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하반기 올해 계획을 멋지게 구상하시는 여름 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 연양뜰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한 이래 후보지 주변의 주민분들과 순천시의 갈등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지난 6월에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순천시 연양뜰을 최적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 후보지 인근 마을인 해령면 마산마을 주민들과의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산마을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 후보지 발표 이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자료 공개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범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후보지 백지화에 대해 순천시의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시청사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순천시청사를 찾아 집회와 농성을 통해 순천시의 공식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시위와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순천시와의 대치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이 연로에 장기 농성을 벌이기 어려워 일단 농성을 중단했지만 순천시의 연양뜰 입지에 대한 백지화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위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입지 후보지 주변 마을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오후에는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소각장 설치 사업의 철회를 요구했어요. 네, 순천시 관련 부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주민들과 주민 지원 사업 등의 협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과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주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마을 대표단 선출도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주민 지원 사업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자료 공개나 공개 토론회 개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발표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순천시와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연양뜰 쓰레기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가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를 대상으로 연양뜰 쓰레기 소각장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발표한 연양뜰에 대한 입지선정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산마을 주민들이 요구했던 이 범시민 토론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는데 이 앞서 마산마을 주민들이 순천시를 대상으로 요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대책위원회는 순천시가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기상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오염물질이 순천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양뜰 주변 마산마을 주민들의 반대 집회에 이어 지역의 공공자원화시설 반대투쟁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순천시를 대상으로 입지 선정을 철회하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순천시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와 관련한 주민들과 순천시의 갈등 양상은 앞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순천시의 대응, 주민들의 추가적인 움직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죠. 광양시 지역 정치권에서 광양만권 산단 용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 수면의 추가 매립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전남도의회 일자리 투자 유치국 업무 보고에서 광양만권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단 용지의 확대나 전력 인프라 구축 등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태균 도의회 부의장은 광양만권 산단의 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공장 증축이나 신설 등 활발한 투자 의사를 보이고 있음에도 광양만권 산단의 용지가 부족해 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산단 조성을 위해 지역 그러니까 광양만권의 공유 수면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공유 수면 개발은 항만과 가까워 물류비 절감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수면을 매립하고 산단을 조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남도가 서둘러서 준비해 산단 용지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태균 도의원은 현재 광양만권 주요 산단은 2차 전지 등 신성장 기업의 높은 입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산업 용지가 한정되어 있어 공장 부지를 적기에 보급하지 못해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타 지역 산단의 투자 유치에서 밀리고 있다며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광양만권 산단 용지 부족 문제와 함께 산단에 공급되는 전력 공급망 확보 문제도 최근에 거론이 됐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한 산단 조성 요구에 대해서 전남도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광양만권 산단 용지 부족 문제와 함께 최근 지역에서 원활하지 못한 이 광양만권 산단에 대한 전기 공급 문제도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력 공급 인프라를 개선하고 입주 예정 기업들이 제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신규 전력 공급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에 지원하는 것이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광양만권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산단 조성 요구에 대해 전남도 일자리 투자 유치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산단 조성 사업의 경우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사업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양만권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산단 조성 사업의 경우 지자체 관할권 문제로 율촌산당 특정 구역이 여수와 순천, 광양시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는 점도 추가 매립 사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수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수 지역 일부 도심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주상 복합 건물 신축으로 인근 지역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부실 시공 의혹도 제기됐다고요? 네, 최근 여수시 학동에 신축 중인 한 주상 복합 건물의 기둥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등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는 여수시 학동에 신축 중인 한 주상 복합 건물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진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건축물 학동에 건설 중인 35층 244세대 규모의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공사 현장의 일부 기둥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수시가 이를 확인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부실 시공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하 1층 30여 개의 기둥 중 3개 정도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실제 기준치보다 낮게 시공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여수시는 시공사와 감리 등 공사 관계자에게 관련 답변을 요청한 상태에서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일단 부실 시공을 확인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수시의 공사 중단 조치에 대해 시공사 측은 옹벽 타설 과정에서 연결된 기둥 부분에 실수가 발생했다며 기준치보다 낮은 기둥은 철거하고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여수시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부실 시공에 대한 최종 조치는 여수시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후속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요즘에 뭐 순살 아파트, 뭐 순살 건물 부실 시공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예민한 시점에서 향후 대응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에 처음 뵙는데 이번 주는 그 오시는 게스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지쳐 계시고 좀 힘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더위 때문에 더위 때문이겠죠. 예상은 전라도 했지만 말로 어지간히 더워요. 어지간. 앵간히 더워야지. 아,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대구처럼 뭐 낮 기온이 뭐 33도, 네. 뭐 34도 뭐 이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잘 지내시죠? 한 주밖에 안 됐지만. 왜 정신이 이렇게 없을까? 네, 일단 근데 그래도 습도는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냥 딱 그래서 참 이렇게 바깥에서 오랜 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생이 많으시겠다. 실제로 그래서 뭐 온열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각별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물도 좀 많이 드시고요. 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또 뭐 시원한 맥주 뭐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날도 길어지고 뭐 피서철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런 음주운전 또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킥보드도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네. 아예 뭐 지자차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데도 있고 뭐 이런데 술을 먹고 킥보드를 타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지 뭐 이런 거 킥보드는 뭐 어떻게 그게 자동차도 아니고 뭐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 좀 관련해 가지고 좀 몇 가지 좀 판결을 좀 가지고 왔어요. 킥보드 부르는 명칭이 전동형 개인 이동 장치라고 부르긴 하던데. 법적으로는 참 그렇게 뭐 어마무시한 용어로 개인형 이동 장치 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한 이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이 A 씨라는 사람이 이제 대구에서 500m 정도를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제 킥보드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수치가 꽤 높았어요. 0.107%로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 정도면은 지금 아마 취소 수준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제 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면허가 대형 면허, 1종 대형 면허가 있었고 1종 보통, 그다음에 2종 소형,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다 취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뭔 그 면허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했죠. 너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했는데 기각에 당하니까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상 1심이긴 한데요. 재판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러니까 사고를 났을 때 이제 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교통수단보다는 현저히 낮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위험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 취소나 그 정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모든 면허를 취소시킨 거. 뭐 한 개만 취소시킨 것도 아니고 그거는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했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뭐 킥보드 타고 운전하면은 뭐 면허 취소 안 되는 거냐? 뭐 불이익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음주운전인 건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모든 면허를 다 취소시킨 것은 과하다. 이제 이런 취지의 판결이었고 이제 대법 판결도 하나 나왔는데 음주 상태로 이제는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예. 그러면은 원래 그 음주운전 상태로 그 사람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중 처벌법을 적용한 거예요. 1, 2심이 모두.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죠.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 이 개인형 이동장 이 킥보드가 자전거로 분류가 됐었어요. 네. 이거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데 왜 이렇게 이 법을 적용을 하냐 이거 부당하다 했는데 대법원이 아니다. 음주 상태로 정동 킥보드 타다가 상해 입히면 그 뭐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하다. 뭐 지금 그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뭐 개정법에 이게 아예 죄가 안 되는 건데 왜 적용했냐 이 사안이 아니라고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 판결을 말씀드리려는 거는 어쨌든 음주 상태로는 킥보드 타시면 안 된다는 킥보드도 거를 음주운전은 맞다. 네. 당연하고 또 음주운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대책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네. 2023년 7월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한다라는 내용 다들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최근에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음주운전을 해서 치고 달아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좀 더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목소리에서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인데 이제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 몰수하겠다. 원래 그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으로 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압수 몰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확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음주운전 하시면 내 차가 몰수될 수도 있다. 이거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앞에서 그 4개 면허를 다 취소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과하다라고 판결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 골라서 하나 골라봐, 하나 취소시켜줄게,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 골라봐, 뭐 하나 취소해줄게 이거는 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재량 행위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다 취소시킬 수도 있고 다 취소 안 시킬 수도 있는 행위인데 일률적으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경미했나 봐요. 한 500m 정도를 운전한 거고 뭐 사고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걸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취소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보고 얼마나 중대한지 얼마나 상습적으로 했는지를 보고 결정할 문제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다 취소한 것이 좀 과하다라는 것이고 과하다는 이야기는 줬으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라 네. 이런 이야기인 건가요? 우선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를 하라고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취소된 면허가 다시 복귀는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뭐 킥보드 타다가 운전해도 다 취소되는 건 아니겠네. 아니 사안에 따라서 제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안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이면 모두 다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화제의 판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로 넘어오면요. 최근 이슈가 유명 웹툰 작가 조호민 씨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을 담당하는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를 했고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뭐 복귀를 또 하셨다는 이야기는 봤는데 네. 여러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호민 작가가 아동 학대 신고 과정에서 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특수교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 아동학대 근거로 사용됐다는 것이 논란입니다. 아니 이거 불법 도청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불법 녹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가상의 꽁트 듣고 오시죠. 아유 어르신 더운데 이렇게 집이 더워서 어떡해요. 아유 제가 얼른 시원한 수건으로 얼굴부터 닦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곧 죽을 육신 더우나 추우나 뭐가 걱정이겠는가. 아이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와주니 내가 회춘을 하는 것 같아. 아유 더 젊어지시면 좋죠 뭐. 자 얼굴 닦을게요. 그 얼굴 말고 딴 데 좀 닦아주면 안 되겠는가. 아이고 또 그러시네. 아이, 얼굴 닦아주고 깨끗해진 김에 뽀뽀나 한번 해주고 가든가. 아이고 어르신 그런 말씀 자꾸 하시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아 연세도 있으신 분이 어쩌시려고 자꾸 이러시나 몰라. 아유 저 이렇게 자꾸 그러시면 저 신고해요. 허허 뭐 경찰? 나가 뭐라고 했는데? 아니 뭐라고 했는데 날 경찰에다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아예 어르신이 저한테 했던 나쁜 말들이요. 제가 다 녹음해놨어요. 그래도 어르신 체면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아유 진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이런 고약한 것이 있는가. 여기까지. 아참이 고약하다. 고약하네요. 고약하네요. 누가 고약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법 녹음에 대한 이야기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보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불법 녹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근거를 확보해야 할 때 녹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펜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다 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녹음하기도 편해진 것 같고요. 요즘은 그 강의를 들을 때에도 그 어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거 켜놓고 나중에 그거 다 타자로 변환한 다음에 네. 텍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공부한다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했어요.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도 네. 막 녹음기를 올려놓고 대놓고 녹음을 하시거나 휴대폰을 녹음하시거나 몰래 녹음들을 하시는데 제가 다 알고 있지만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죠. 그래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어요. 네. 예. 그 논란이 된 주호민 작가 사건에서도 그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놓고 등교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경위가 이제 녹음기를 아이의 가방이라든지 바지에 넣어서 이렇게 보내고 이 교사 A 씨의 음성을 녹취했고 그거를 증거로 이렇게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게 몰래 녹음한 거 아니냐, 이게 불법 도청 감청 아니냐,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과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것이 또 교권 침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논란이 좀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제 14조에 보면 누구든지 이제 공개가 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 그러니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이 녹음된 그러니까 전자장치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이걸 청취할 수 없다라는 이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만 적용을 하면 주호민 씨가 아들과 교사의 대화, 어쨌든 다른 사람의 대화,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한 거니까 이 조항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죠. 그러면은 뭐든지 다 이 비밀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불가피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로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이 해당 자체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표현해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용인이 될 것이냐? 네, 이 위법성을 없앨 수 있느냐,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건데요.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2020년에도 이제 좀 판결 하나가 있었는데 학부모가 똑같아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재판부에 현출됐었을 때 이런 이제 판시를 했었는데요. 학대 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부모가 이를 확인해서 어떤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녹음자인 부모와 그 대화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겠죠, 자녀겠죠, 대화자를 동일시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위반은 될 수 있지만 어떤 불가피성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확대 정황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그 정황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 특수교사가 주호민 씨나 그 주호민 씨 부부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만약에 이제 고소를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비밀로 녹음을 하게 되는 그 경위가 인정이 되면 용인이 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문 요양보호사를 갑질이나 성희롱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지급하겠다고 정부가 밝히기도 했고요. 그 반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방금 꽁투로 했던 그게 실제로 있는 사안인 거예요. 네.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이제 직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우리 사회에 이제 필요한 직업이 됐는데 이게 아무래도 요양보호를 받는 사람과 요양보호사가 어떤 한정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 두 사람만 있다 보니까 이런 성희롱, 성추행 이런 게 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요양보호사가 자기 관련 기관에다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러면 그냥 그만둬라. 그렇게 이제 할 거면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렇게 뭘 그렇게 예민하게 해? 피해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겠다. 이제 신분증에 준하는 녹음 장비를 지급하겠다.
신분증에 네, 준하는 신분증 형태의 오. 녹음 장비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요. 이제 8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 보호사 대상으로 녹음 장비 보급 시범 사업 이거를 이제 참여 이제 기간을 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반대로 요양 보호사가 또 요양 보호가 필요한 그 환자나 그런 이제 사람을 또 학대하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 표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녹음의 문제, 아예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양 보호사들의 어떤 인권이나 어떤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 뭐 이렇게 아예 이제 발표를 하는 그 정도 이른 거죠. 네. 근데 이게 보편화한다는 것이 그 일어날 물론 일어나는 게 많고 문제여서 이렇게 대책이 나온 거겠습니다만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유사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이 관공서나 뭐 은행 같은데 민원 담당 업무하는 분들한테 녹음기 뭐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그럼 다 뭐 악성 민원인 취급하는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은 찬반 양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상담 전화 같은 거 할 때도 요즘에는 다 녹음되잖아요. 맞아요.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다 녹음된다라는 거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사실 알려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찌 됐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라는 어떤 그렇죠.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녹음이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꽁트 이야기 이제 주셔서 먼저 짚고 가면 이 꽁트 상황은 합법적인 녹음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면? 우선은 아까도 통신비일보법 통비법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예.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인지 그리고 타인 간의 대화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두 개 다 걸려야지 여기에 위반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꽁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 할아버지랑 요양보호사랑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요양보호사께서 녹음을 하셨어요. 그럼 네. 이게 과연 타인 간의 대화일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이제 재판이나 어떤 수사 절차에서 사용된다고 해도 증거 능력도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당사자 둘끼리의 이야기는 녹음을 해도 된다는 의미로 고지하지 받아들이면 돼요? 않아도 예.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꼭 고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최근에는 그래서 비동의 그렇게 녹음하는 것도 불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법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잖아요. 발의는 됐는데 아직까지 통과되지 그쵸. 않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공개된 대화인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 타인 간의 대화인지 아닌지 두 가지 다 걸려야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그 대화자 중에 1인이 나다. 그러면 언제나 몰래 한 녹음은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끼리 세 명이서 몰래 대화를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스튜디오 밖에서 그게 들리잖아요.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몰래 누군가 녹음을 했다. 그건 당연히 불법이겠죠. 왜냐하면 타인 간의 대화이고 공개되지 않은 그 대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불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개됐는지 공개된 대화인지 여부 그리고 나의 대화인지 타인 간의 대화인지 여부 이 두 가지를 항상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있는 공간을 놓고 본다면 그 마이크를 다 내려놓고 저희 셋이서 그 스튜디오 밖에 계시는 그 이선화 작가에 대한 험담을 했다거나 네, 할 수 뭐 있죠. 놀렸다거나 이것을 되게 저희끼리 좋아하시는데.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제가 녹음하면 상관이 없고 아 그렇죠. 밖에서 이선화 작가가 녹음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고소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뭐 휴대폰을 놓고 갔다든지 아이고. 녹음 장치를 놓고 갔다든지. 근데 우리 바로- 또 작가님이 평소에 그런 거가 있었던 거예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해서 이용석 저것들이 저거- 모이기만 하면 내 얘기를 한다. 아하.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통신비일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경우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경우. 녹음하지 마세요. 지금 마이크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는 뭐 이거 네. 전체 다 들리는 거니까. 아 이건 정말 공개된 대화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합법인 경우와 불법인 경우를 좀 나눠서 설명 주시면 좋겠는데 어떨 때 합법입니까? 우선은 합법인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뭐 쉽게 말씀드렸지만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합법입니다. 합법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뭔가 막 발언을 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그걸 녹음을 했다. 아니면 아까 강의실에서
뭐 이렇게 교수님의 뭐, 말씀을 뭐 예. 듣는다거나 선생님 그렇죠. 말씀을 듣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합법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리고 쉽게 생각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자 중에 1인이 나다라고 하면 언제나 합법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수업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네. 어떤 선생님은 내 강의 녹음하지 마 혹은 어떤 교수는 내 강의 녹음하지 마 이런 경우 고지를 했는데 네. 공개된 자리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수업 듣는 당사자다 녹음을 했다. 어디에다가 뭐 유포를 한다거나 어디 활용을 했다 이러면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강의는 뭐 이제 공개됐다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강의는 원래 사실은 녹음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좀 다른 영역의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우선은 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어떤 범죄로 처벌을 받느냐 여부만 놓고 본다라면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쪽에 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네.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다른 이유로 그냥 녹음을 원치 않는다, 좀 하지 마라라고 공지를 했다면 그건 어떤 사실 강의도 저작물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위반으로 어떤 문제의 제기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호민 씨 사건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 판례를 좀 갖고 와봤는데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사건인데 유사한 사건에서 항소심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아동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가방에 피해 학생의 가방에 녹음 장치를 넣어서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수업 시간에 말한 내용을 녹음해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수집한 이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 법원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해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해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행위자의 발언이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써 까인 거죠. 공개되지 않은 대화가 아니잖아요. 이건 공개된 대화면 제가 아까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니까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도 인정되고 그게 사실은 거의 유일한 수단에 해당한다라면 그걸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이 녹취된 파일을 증거 능력을 부여를 한 사안이고요. 뭐 교실에서 학생이 녹음된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선고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공개된 장소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규 수업 시간 중에 교사와 다수의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 합법이다. 이렇게 뭐 판시한 사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0년에 수원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이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다 비공개 대화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되지 않은 대화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개된 대화니까 당연히 통비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불법적인 녹음을 했는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그 형사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느냐와 별개로 또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또 아예 없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작가의 행위가 형사적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또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또 안 지냐 이건 또 아니니까 이제 근데 예외 사유로 이제 물어보셨으니까요. 예. 법원은 그 이제 녹음을 이제 해서 달성하려는 이익과 그 내용의 중대성, 그 다음에 그 녹음을 그렇게 몰래 해야 되는 필요성 또는 뭐 그 효과성,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긴급했다. 그리고 뭐 다른 수단은 없었다. 이런 걸 다 그리고 또 녹음 방법이 상당했느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요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게 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녹음이었다. 그리고 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타인 간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막 녹음을 하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장시간 계속 뭐 녹음을 하고 있었다거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 잠깐의 어떤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뭐 유일한 수단으로서 뭐 했다거나 이런 어떤 사정들을 다 봐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는 형사적인 문제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그 객관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통비법상 감청은 아니고 그다음에 민사소송법상의 어떤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했다. 이 사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야기하신 게 상당하다라고 아까 표현하신 게 이제 그 네, 부분인 거군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네, 예. 맞아요. 또 요즘엔 전화기 중에서 휴대폰 중에서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사용했다. 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취를 할 경우에는 상대가 알았든 몰랐든 제가 형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아까 드렸던 말씀들을 의뢰인들에게 아무리 설명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화를 하는 그 대화자 중에 1인이 나면은 언제든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면 그냥 통화하세요. 통화를 녹음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이 상대방과 이자 간의 대화이든 통화이든 아니면 다자 간의 통화이든 그 통화자 중에 1인이 나라면 언제나 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형법상 불법이 아니니까 이게 당연히 뭐 효력이 있는 것이고 뭐 이거 관련해서는 뭐 비동의 녹취 금지 입법을 시도했다라는 게 아까 뭐 이결하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2017년하고 2022년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했었습니다마는 MZ 세대가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철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대화자 중에 1인이라면 언제든지 그 녹음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 녹음된 자료를 재판에 활용했다가 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이 형량을 더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가중처벌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 딴에는 어떤 증거 수집이라는 어떤 뭐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뭐 녹음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크게 되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한 녹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기 집에서 과외를 하는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학대하는지를 보려고 자기의 주거지에 그러니까 자기 집 방 안에다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네. 그 두 사람 우리 아이와 선생님 간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이거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와이프가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보려고 내 집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그때 이제 마침 와이프가 그 상간남이랑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을 녹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사 재판에 쓴 거예요. 그걸 실제로 사용한 거예요. 이분도 결국에는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증거 수집 목적으로 뭐 내가 녹취하면 괜찮겠지, 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상간남 그 사건은 거의 한 6시간 이상 녹음을 했다고 하고요. 그 아예 이제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법원이 볼 때는 그 행위가 유일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행위였냐, 뭐 긴급했냐, 그리고 아까 그 뭐 대체적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걸 따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사안에는 무조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 사안을 다 들여다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죠. 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절대 쓸 수 없습니까? 예, 쓸 네. 수가 무조건. 사용할 수 네, 없죠.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증거로 인정을 해야겠죠. 유죄. 통신비밀보호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어떤 이런 녹음이나 감청된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불법 녹음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활용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분의 칭찬 이야기 들고 오셨습니까? 네, 폭염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기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더욱 힘든 폭염인데요. 지역 어르신들에게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라고 삼계탕 나눔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활동 중인 아람의 봉사단이 문수동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아람의 봉사단은요, 여수시를 찾아가는 재능 봉사단 중 하나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를 찾아가 안부를 살피며 밑반찬 등을 나누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람의 봉사단 최현정 회장 만나봤습니다. 아람의 회장 최현정입니다. 아람회라는 게 어떤 봉사단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봉사단이 돼갖고 우리 부회장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험회사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저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이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사람은 다 받아요. 마음이 맞는 것보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봉사하는 자체니까 서로 바쁘면 또 그 사람이 바쁘면 안 바쁜 사람이 하고 서로 시간 내서 하는 거니까 한 35명 정도 됩니다. 여수시 재능기부 봉사단으로 알고 있어요. 네. 동료수 복지관에 그쪽이 이제 작년에 재능 기부를 계속 했고 재능으로 했고 이제 올해는 기회 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고 주로 이제 막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컵 케이크도 만들고 손수건에 천연 염색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골고루 어버이날 되면은 머리띠 돼갖고 사랑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합니다. 어른들한테 같이 가갖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이 만들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삼계탕을 네. 전달하셨죠? 네네. 직접 만들고 하셨다고요? 그럼요. 작년에도 극동해드렸고 지금 현재는 매달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마지막이에요. 올해. 반찬도 한 3가지씩 이런 식으로 나가요. 나물하고 막 볶음 같은 거, 장조림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여름 되면 김치도 나박김치 어르신들 드시기 좋게 아주 매운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래요. 이렇게 한 가지만 나가는 게 아니고 매달 돌아가면서 다른 반찬으로. 작년에는 우리가 각 가정을 다 방문해서 직접 드렸는데 때로는 어디 가시고 안 계시면 통화해갖고 어디 놓고 가라 그러고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거기서 받아서 전달을 해주셔요. 근데 회장님은 어떻게 봉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국 근후에 봉사를 꽤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새로 아람에로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갖고 꽤 오래됐어요. 나도 정확히 몇 년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해 났을 때도 막 굴에도 그냥 근 보름 이상씩 다니고 시장에 가서 그릇 씻고 다 마찬가지예요. 굴에 갔을 때는 진짜 무섭더라고. 그 막 철길에 그 하천 철길에가 어마어마하니 막 뭐라 그럴까 나무 같은 거 막 걸려 있는데 그거 쳐다보니까 참담하더라고요. 수해 났을 때 굴에 시장 가니까 그릇 다 그냥 물에 잠겨갖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일단 거기를 정리 좀 해주고 씻고 이것저것 만들어주고 농어촌 가서 막 고추도 따주고 물에 잠긴 농작물도 건져주고 막 그런 거 했어요 주로. 그때는 이쪽에서도 다 많이 가셨어요. 똑같아요. 사는 사람들이 다 힘들 때는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혼자 절대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를 꾸준히 하게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직은 몸이 성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가서 도와주고 하는 거지 어쩔 겁니까? 때로는 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이 당하고 할 때는 아무래도 손 하나도 힘드니까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보람됐던 봉사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반찬에다가 드리면은 맛있게 먹었다고 엄청 맛있다고 하실 때 되게 그분들도 우리를 반기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앞에 반찬 너무 맛있었어 할 때는 정말 좋죠. 찾아갈 때 느낌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만들 때 느낌이 좋으실까요? 만들 때가 더 좋죠. 드실 거 생각하면 우리가 만들 때 김장도 해고 해갖고 갖다 드렸는데 이게 그때 철마다 음식 나오는 거 식자재 나오는 걸로 이제 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어른들하고 살아봤으니까 옛날 음식을 주로 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이 어딨겠어요. 맛있게 드시라고 하는 거지. 그거 드시고 건강하시고 무탈하게 올여름 잘 나면 되죠. 케이크를 만들고 뭐 염색을 하고 네네. 정말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어르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다른 많은 것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좋아하셔요. 완전 애기예요. 완전. 때로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염색하려고 갖다 놓으면 그것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선생님들이 엄마 그건 지금 먹으면 안 돼. 제일로 좋은 거는 자식이 하는 게 제일로 좋겠죠. 근데 자식이 요즘은 자기 혼자 이주가 되니까 때로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분도 계시겠지 있고 그 가정 깊은 속으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짠하게 생각을 하면 한정 없어요.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사는 거 내가 좀 해갖고 같이 나눠 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봉사다고 생각 안 하고 우리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나도 얼마 되면은 나도 저렇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누구 할 것 없이 건강할 때 잘 돌아다니고 잘 잡수고 해야 돼. 봉사 계획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우리 서로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죠.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몸이 성해갖고 할 수 있는 만큼은. 아무래도 애들 보는 것처럼 엄마들도 가서 보면 애들하고 똑같거든. 그 선생님한테 저도 배워요. 선생님들한테 하나도 힘 안 들어요. 힘든 건 없어요. 뭐 많은 돈 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절대 혼자는 못 사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가서 거들어 줄 수 있고 내가 하나 필요하다는 게. Dances. 8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쿨의 해변의 여인 흐르고 있어요. 이 노래 시원하게 들으시고요.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